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우리 증시 오늘은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2% 넘게 상승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반등을 이끌어준 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였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조 단위를 기록하면서 지금 시장 전반에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양대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우리 시장입니다. 마감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주기를 바라면서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조 단위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연결 기준으로 3분기 매출은 6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7%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 2분기 60조 100억 원보다는 11.7%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6천억 원대에 그쳤던 1분기와 2분기에 비교하면요. 3배가량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겁니다. 앞서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67조 9,076억 원, 2조 1,344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주력 사업인 반도체에서 좀 실적이 개선이 됐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적자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적자 규모는 4조 원대 중반 적자를 낸 1분기나 2분기보다는 다소 줄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적자는 상반기에만 9조 원을 이른 적이 있는데요. 반도체 부문에서는 조 단위 적자를 모바일 경험과 삼성 디스플레이 부문 영업이익이 상쇄하며 실적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증권사에서 내놓은 실적 전망치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는 마이너스 3조 6,100억 원, 모바일 경험과 가전을 포함하는 디바이스 경험은 3조 7,200억 원, 삼성 디스플레이 1조 5,210억 원, 하만 2,760억 원으로 영업이익을 추정했습니다. 모바일 경험인 MX 부분에서는 갤럭시 Z 플립5와 폴드5 등 신형 스마트폰 판매 호조, SDC는 고객사 신제품 호재 등에 힘입어 비교적 호실적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과 재고 감소로 실적 개선이 탄력에 붙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취임 3주년을 앞두고 글로벌 톱3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니는 등 동분서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성과는 어땠을까요? 일단 판매나 수익 부분에서 모두 다 크게 개선을 했습니다.
정 회장은 2020년 10월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자리를 이어받았는데요. 판매 실적 급증세가 좀 뚜렷합니다. 코로나19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기아 합산 447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22.6% 늘어난 548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684만 대를 팔아 판매량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3위 업체에 등극을 했는데요. 올해도 일본 토요타 그룹,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서 톱3 업체로 자리를 굳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수익성 강화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정 회장 취임 첫 해인 2020년 103조 원이던 현대차의 매출은 지난해 142조 원, 올해는 160조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2020년 2조 원대였던 현대차 영업이익 또한 지난해 10조 원에 육박했고요. 올해는 14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아 역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으면서 업계에서는 정 회장을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기도 한다고요? 네, 로봇이나 우주 등 좀 미래 모빌리티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자동차에 국한됐던 사업 영역을 많이 확장을 했는데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을 주도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 아이오닉 5와 EV6는 글로벌 각국에서 올해의 차를 연달아서 석권했습니다. 정 회장은 취임 이후 전기차 생산 공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요. 로봇 전문 기업 인수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미래 먹거리 공략에 앞으로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북미에 이어서 유럽까지 확장을 하면서 해외 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기업 설명, 즉 IR 활동을 위해 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최 회장은 기업 설명 활동을 위해 최근 유럽으로 출국했습니다. 알려진 바로 최 회장은 약 일주일 동안 영국 런던 등지에서 유럽 대형 투자기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요. 포스코그룹의 미래 성장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계 대형 투자자들이 최 회장에게 방문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고객사를 만나기보다는 미래 사업 비전을 중심으로 투자가들이 주로 만나는 일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6월에도 뉴욕에서 JP모건 체이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웨스트우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등 월가의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을 만나 사업 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부터 포스코 그룹의 해외 투자 일정까지 짚어봤습니다. 보도국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중동 지역 전쟁 불안으로 국채 수요가 늘면서 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양시장 1% 넘는 강세로 기분 좋게 장을 열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올해 처음으로 조 단위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 환경을 조성해주는 모습인데요. 현재 양시장 2% 넘는 강세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 켜주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 그중에서도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가 저가였고요. 2,443선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상승 곡선 그려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15% 상승하면서 2,450선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오늘 제조업과 대형주 쪽에서 강한 매수 흐름 보이면서 현재 4,890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28억 원 소폭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만이 홀로 4,9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오늘 대부분의 업종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반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업종에서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오늘 시가가 저가였고요. 805선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9% 상승하면서 818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역시나 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74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4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장 초반 매도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260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1,577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sek터 AI 챗봇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AWS가 2027년까지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7조 8,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AI 챗봇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요. 이수페타시스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7% 넘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6.4% 오르면서 4,73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9%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나인 오늘 장중 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26%까지 상승세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현재 1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주인데요. 겨울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세를 보였던 도시가스 관련주.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1% 넘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대성에너지와 GSE는 어제 27%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각각 6.87%, 2.63% 약세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이후 에코프로 형제주를 비롯한 2차 전지주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고 외국인 자금마저 빠지면서 2차 전지주들은 연초 이후 높았던 상승세를 되돌리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이후 어제 종가까지 주요 2차 전지주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와 비교했을 때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뉴스의 내용과는 좀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 속에 2차 전지 섹터 전반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그중에서 2차 전지주의 상승세가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와 확연히 다른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지 또 주요 종목들의 주가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 흐름들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2차 전지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 에코프로 역시 오늘 6%대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6%대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8%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뭐 양극재 업체도 그렇고 셀, 뭐 장비 이런 쪽에서 전반적인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주가의 큰 조정폭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지수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는 빨간불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흔들림을 보였던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2차 전지 섹터 전반에서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된 것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 하면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로 좀 눈길이 쏠리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3분기 실적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좀 잘 나왔다. 생각보다는 좀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분기 잠정 뭐 매출 영업이익을 봤을 때, 매출 같은 경우는 8조 2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7천억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치보다는 매출이 소폭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와 좀 비교를 해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7.5%를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영업이익은 40%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최근 실적 추이를 보면 1분기부터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IRA 법안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실적에서 봤을 때 IRA에 따른 세액 공제 관련 금액이 2천억 원입니다. 정확하게 2,155억 원 정도인데 영업이익에 반영된 전체 물량 중에서 약 30%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라서 굉장히 큰 부분을 IRA 쪽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 시점을 1분기부터라서 이 부분이 좀 계속 영향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엔솔 같은 경우에 미국 쪽에서의 증설도 나와 있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판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업이익 측면에서 IRA 법안에 대한 수혜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거기다 회사 관계자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앞으로 뭐 연매출 25%에서 30% 이상의 성장도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IRA로 세액 공제를 꽤 많은 부분 받았고 앞으로도 수혜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3분기는 일단 좀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실적이 4분기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때 좀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4분기에부터는 좀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엔솔 쪽에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라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의 주가가 좀 이어질 것이냐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개별 종목에 대한 주가라든지 그것보다는 섹터가 우선적으로 봐야 합니다. 즉 주식을 볼 때 보면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을 보고 네. 그다음에 섹터를 보고 그다음에 이 기업 자체를 보고 그다음에 차트 순으로 내려가는 이런 순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의 실적보다는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영향이 어떠한가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조금 갈릴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가 언제부터 반등할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뭐 엔솔이 생각보다 긍정적인 실적을 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섹터가 반등을 하기 위해선 셀 쪽의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포인트가 양극재 쪽에 있어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 보통
2차 전지 섹터의 대장주가 무엇이에요? 라고 하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쪽이잖아요. 양극재. 이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섹터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 양극재 판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수출 데이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하기 위해선 그동안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2차 전지 섹터가 리튬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고 양극재 판가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분기부터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 양극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라는 내용이 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반등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마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럼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셀, 장비 이런 쪽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 섹터 전반의 흐름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종목이겠죠.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사실 그간 많이 밀렸습니다. 시가총액 비중도 많이 줄어들게 됐고요.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나라고도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 상황을 또 살펴보니까 손바뀜이 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간 많이 사랑을 보냈었는데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에코프로의 등락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오늘도 보면 에코프로가 전거래일 큰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한 7%대 강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라인대는 지지를 해주고 있다.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 일정 라인대에서 3번 정도 뚫어주려는 역할을 하고 있다가 한 7월 3일 이후에 강한 양대 음봉을 그렸던 라인대, 그러니까 78만 원에서 79만 원 라인대는 어느 정도 지켜졌기 때문에 좀 한시름을 놨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에코프로의 오늘 반등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일시적인 반등 현상일 수도 있다. 우선적으로 네.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어제 좀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슈커버에 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은 추세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지 아닐지의 여부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에코프로가 수급적인 영향에 아주 자유롭지는 않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긍정적인 이슈도 있고 부정적인 이슈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이슈에 조금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물론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이슈가 있고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긍정적인 이슈만 많이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과거의 사례가 있는 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도 부정적인 사례가 더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테슬라 중국 9월 판매량이 좀 더 감소를 한 부분이 있다. 이런 네.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전기차 보조금이 좀 더 축소가 되면서 소비 둔화에 대한 내용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장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이 우리의 시장보다 조금 더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다, 조금 더 부진을 하고 주가에 부진이 나고 있다.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본연대로 에코프로를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 성장을 하겠지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관점을 계속 보유를 하신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계속 지켜볼 만한 라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의 주가가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지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주 전반을 놓고도요. 10월 장에서 좀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도 좀 하락을 했고요. 공급 과잉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사실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물론 주가의 등락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주가의 단계로 봤을 때는 단기 투자를 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의 섹터에 대한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4분기 이후
양극재 쪽에서의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지금 구간에서도 손침해를 한다라는 관점은 유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2차 전지 섹터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주도주입니다. 주도주의 컬러가 다시 한번 바뀌기 위해선 네. 보다 더 강력한 포인트, 보다 더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필요가 있지 지금 그걸 무리해서 먼저 들어가는 것은 다소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이 좀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은 좀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네.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감소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 시장이 약간씩은 둔화를 하고 있다. 실적이 잘 나온 것은 IRA 법안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은 것이지 매출을 조금 더 뜯어봐야 하긴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보다는 괜찮은 자리를 조금씩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10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10월 동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바닥을 조금 더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차 전지 섹터 전반을 다뤄봤었는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로 좀 시야를 확장하셨을까요? 저는 다른 섹터 쪽에 조금 더 시야를 확장했는데 자동차 쪽에서 갖고 왔습니다. 현대차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사실 2차 전지랑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2차 네. 전지가 팔리기 위해선 아무래도 자동차가 있어야 하잖아요. 2차 전지 혼자 날아가는 건 아니고 이제 자동차에 달려서 그리고 전기차가 돼가지고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잘 되기 위해선 결국 자동차 섹터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내용들로 인해서 현대차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저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3분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 평가 같은 경우는 저는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작년 4분기부터 계속 나왔지만 수출 데이터라든지 실적 같은 경우가 이 우려를 계속 깨부셨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역대급 실적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판매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던 게 미국 쪽에서 IRA 수혜 못 받으면서 전기차 못 판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2개월 이내의 점유율도 보면 10% 이상의 점유율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현대차로서의 성장성을 봤을 때 실적과 성장성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배당에 대한 매력도. 현대차가 실적 굉장히 잘 받게 되면서 또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있는데 시가 배당률을 거의 5%에서 6%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좀 더 붙어주게 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현대차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차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동 쪽에서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전쟁 화염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의 이런 리스크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요, 협상은 없다면서 보복전을 예고했습니다. 확전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상황인데 중동 무력 발생 후에 유가와 달러 등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동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전쟁의 아이린을 할까요? 오늘 네. 주가가 괜찮죠. 미국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네. 의외로. 그리고 유가는 첫날 좀 올랐지만 지금 또 다시 안정세를 두고 네. 있는데 이게 전쟁의 아이러니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격화로 유가가 좀 오르는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오히려 이것이 미국의 남은 하반기에 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시장의 시그널로 가서 오히려 시장은 다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그 중동이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는데 물론 지금 뭐 확전이 될까 말까 그리고 위기가 어떻게 그 시가전을 가서 뭐 전매전으로 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네.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기획해 보면 미국 국채가 4.9%, 4.85% 뭐 뛰어서 굉장히 네. 시끄러웠잖아요. 오히려 이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면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가 금리가 떨어졌죠. 네. 국채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지정학적 불안에 따라서 미국 FOMC에서 이거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다시 발생을 한 거죠. 오히려 경기 과열이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FED에서 주요 인사들이 지금 뭐 이런 외신을 통해서 추가 금리 인상은 당장 어렵지 않겠느냐에 대한 시장에서 시그널을 주고 있고 네. 이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안정화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자본시장을 오히려 시장을 좀 오르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아이러니라 볼 수 있죠. 전쟁의 아이러니로 오히려 또 지수는 오르고 있는 양상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네. 미국 시장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무력 충돌이 있었던 만큼 유가도 상승세를 오늘은 좀 멈추기는 했지만 다시 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렇게 유가가 또 상승하게 된다면 금리가 고금리로 또 상승이 되는 게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에 따라서 이게 무력 충돌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는 어떤 타격을 받게 될까요? 우선 그 유가는 예전과 같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제 외신들을 제가 꼼꼼히 보니까 유가는 생각보다 오르지 않다. 그 이유는 우선 그 과거와 달리 이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중동 국가 간의 역학 관계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그 전략 비축량이라고 있는데 SPR이라고 하는 게 네. 이게 굉장히 양이 많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 분쟁에서 급하게 항공모함을 투입한 이유도 확전을 좀 방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리고 유가가 오르는 게 가장 싫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그 긴축을 해야 되고, 금리를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뭐 미국의 어떤 과열을 막아야 되니까 네. 유가가 오르는 게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미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미 전략 비축량 카드를 이미 만지작거리고 있고 유가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중동 분쟁하고 유가의 움직임을 보면 50년 전에 1차 오일쇼크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는 그 50년 전에 1차 오일쇼크 때는 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니까 네. 그 아랍 국가들이 석유 검수 조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이런 오일 쇼크가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세계 없다는 거죠, 지금은. 네. 그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니까 네. 이웃 국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오일을 검수 조치를 해버리니까 네. 국제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단 이란이 굉장히 관리가 있을 거라는 것도 솔직히 지금 굉장히 낮아졌고 네. 이란이 전체 국제 석유 공급량이 한 3%에서 5% 정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참전하는 것도 가능성이 낮아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사실은 직접 국가가 아니고 특히 사우디의 입장이 되게 애매한 거죠. 네. 원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우디의 원래 계획은 틀어졌지만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원한다는 말도 사실은 좀 표면적인 말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어떤 국교 정상화를 지켜서 그걸로 인해서 석유를 좀 증산을 해서 국제 효과를 떨어뜨려서 미국의 경제 이런 금리 이런 걸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네. 아마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그게 그렇게 되면 더 고립될 것 같아서 아마 이 부분 분쟁을 일으킨 것 같은데 어쨌든 사우디는 겉으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쪽에 자기는 편을 세겠다고 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미 여러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제 유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는 걸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상승 기조도 막 좀 더 지연시키거나 하강시켰다는 것 때문에 좀 계속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번 분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좀 보지 마시고 내면에 굉장히 다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적으로는 유가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미국 금리의 상승 기조를 막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자본시장에는 조금 훈풍이 부는 게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히려 오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고금리 상황도 조금 진정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인접 국가들이 또 산유국이잖아요. 뭐 사우디와 이란 등이 있는데 이번 사태 속에서 이제 미국 백악관이 추진했던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가 있었고요. 또 원유 증산이 또 암초에 또 맞닥뜨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네. 그 원래는 사우디가 이란과 합의를 통해서 외교 분쟁을 해결하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강화를 통해서 안보를 지키는 게 원래 사우디의 노림수였죠. 네. 근데 그걸 싫어하는 국가가 사실 팔레스타인이죠. 그럼 자기들 고립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분쟁을 일으킨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전쟁으로 사우디는 미국과 군사 동맹,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군사 동맹 그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그 관계 정상을 가지면 사우디는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군사 동맹을 간접 군사 동맹을 가지니까 그걸로 안보를 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우디가 원유를 정산시켜서 그 원유 가격이 좀 안정화시켜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사실은 큰 네. 그림이었는데 이번 분쟁이 터지니까 일단 그건 자체는 조금 계획은 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더라도 원유 가격을 급격하게 아마 정산을 막는다거나 감산을 한다거나 이런 기조로 가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네. 게 대체적인 견해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아마 예전 같았으면 중동 분쟁이 저렇게 발생하고 전면전으로 간다고 했으면 원유 가격이 바로 $100로 갔을 겁니다. 네. 지금 어제 텍사스 그 WTI가 한 지금 $86 정도로 막히는데 제가 볼 때는 $100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원유 가격이 급격한 상승은 일단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서 계획엔 차질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엇비슷하게 가겠다라는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주요 매체의 경우에는 이란을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하긴 했지만 이란에서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라고 공표를 이미 했고요.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란의 산유량이 하루에 10만 배럴 줄어들게 되면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 이상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원유 수요 감소와 정제 마진이 또 약세로 돌아서면서 정유 업계가 또 바로 웃을 수만 없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사태와 정제 마진에 따라서 하반기의 정유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정유주가 일단 좀 급등을 했죠. 네. 사실은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 정유주는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그 이익이 나는데 우선 재고 평가가 좀 올라가죠. 좀 싸게 사놨다가 네. 올라가니까 그게 첫 번째 이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제 마진이 좀 개선이 되겠죠. 유가가 올라가면. 이걸로 인해서 단기적인 급등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이 정유주는 사실은 이런 단기적인 경기에 민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경기에 오히려 더 비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정유주는 아주 웃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가 넘어서면 정유주가 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80대에서 스테이를 하거나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정유주는 이번 급등은 좀 단기적인 급등으로 끝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일단 정유수의 급등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력 충돌 상황 속에서 건설업계도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에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좀 들려오긴 했는데 이렇게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좀 많이 늦어질 것이다, 좀 많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중동에서 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건설사는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지금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한데 사실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을 하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네. 그 빈살만 황제자가 이제 네옴시티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옴시티 위치가 이스라엘과 경계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지연될 수밖에 없는 플랜이 바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인데 작년 11월 달에 빈살만이 황제자가 한국에 왔을 때 뭐 많은 언론들이나 국내 건설사들이 제2의 중동붐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기대에 찼었고 그 주가에도 상당히 반영됐고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만큼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어쨌든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 건설사에게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다. 좋은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사태가 전면적으로 번진다면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주요 건설 수주를 노리는 많은 계획들이 차질을 빚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번 사태의 가장 치명타는 건설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정유주의 흔들림보다는 오히려 지금 건설주에 더 많이 흔들림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설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좀 불황을 보이면서 실적이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해외 수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확전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앞으로 더 힘들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건설 경기는 언제쯤 회복하게 될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건설업은 지금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죠. 네. 우선 우리나라 건설업은 크게 이제 뭐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건설사들은 해외 매출하고 국내 주택 시장의 두 개의 포트폴리오로 움직여가면서 나름대로 매출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사우디 중동 쪽에 전체 해외 수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고 그렇다고 국내 주택 시장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고금리 상황이 지금 하느니 금리를 더 이상 지탱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격차가 있으면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도 PF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사들의 돌파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9월 21일 저번에 9월 21일 지난 9월 21일 미국 페드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하면서도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조금 반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그 주택 경기와 뭐 전반전을 다 낮췄는데 오히려 이번 전쟁이 금리 인상의 목소리를 더 눌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쟁이 국내 주택 경기 쪽에서는 오히려 건설사들에게는 조금 더 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 속에서 또 주목을 받은 업종이 있습니다. 방산 업종입니다. 어제 시장의 약세 속에서 방산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우리 방산업계 주요 수출국이 아니기는 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그래도 우리 방산주의 영향력이 확대된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태 속에서 글로벌 방산 내에서 우리 K 방산이 어떤 위치를 자리 잡게 될지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보통 그 부분 전쟁이 아니고 약간 뭐 시가전이나 전면전이 비슷하게 발생을 하면 네. 가장 필요한 게 재래식 무기거든요. 그 재래식 무기를 지금 현재 그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가지 되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당장 전시 편제를 가동해서 방산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금 현재 요번 전쟁을 보면 보통 유도무기 방어 체계 같이 뭐 자주포 이런 것이 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에 따른 투의 기업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G 넥슨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이런 유도무기를 주로 생산하는 곳이니까 아마 그래서 어제도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아마 LG 넥슨일 거예요. 네.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쟁과 달리 일단 재래식 무기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주로 생산하는 뭐 풍산이라든지 네.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그 유도 무기를 생산하는 LG 넥슨 같은 데가 아마 좀 수혜를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터지면 국가들은 그 주변의 국가들은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좀 더 사들이는 시장이 좀 생성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도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거고 유도 무기 체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LIG 넥스원이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LIG 넥스원이 가장 좀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보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LIG 넥스원만의 또 특장점이 또 있을까요? LIG 넥스원은 역시 그 유도 무기, 미사일 네. 이쪽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보면 주로 그쪽에 사용되는 그런 무기다 보니까 물론 이게 직접 연결되거나 아마 매출에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조금 미래로 보면 LIG 넥스원 쪽의 수요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네.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번 분쟁이 전면화될 거냐, 장기화될 거냐 이거에 대한 그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끝나더라도 유도무기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LG 넥슨은 좀 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LIG 넥슨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선주는 본다면 저희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기업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재래식 무기를 주로 생산하는 포탄 생산하는 풍산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자주포 생산하는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뭐 좀 낫지 않을까. 당장 미국의 로키드 마틴도 오르긴 올랐는데 네. 미국은 뭐 전쟁 참전하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방산인 재래식 무기에 저는 더 많은 니즈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분쟁 상황 또 전쟁 상황이 사실 뭐 지난해부터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에서는 또 저희가 살펴봤던 부분들이 뭐 건설도 있었고 그리고 정유 거기에 또 방산까지 살펴봤는데 이 섹터들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실까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정유주하고 방산일 겁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정유주는 오히려 굉장히 쇼텀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 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번 사태가 유가의 아주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그걸 바라는 국가가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유가의 급등은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고 그렇다면 정유주는 단기적으로 쇼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네.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K방산 효과가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방산주를 좀 더 긴 텀으로 본다면 방산주가 더 아마 매력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분쟁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정유주를 보시고 또 긴 텀으로 보신다면 K방사 내 눈을 돌려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덕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와 관련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차를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시야를 확장해서 완성차 업체를 짚어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호시적 속에서 현대차에 대체 투자를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에서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유가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유가는 과거의 중동 사태와 다른 패턴이 예상되는 만큼 이 점도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